현대 정권을 다닐 때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3만 원이 됐습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 2억 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가 났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대구그룹, 기아그룹, 미도파 모든 은행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참혹하다. 결론은 11월 현재 미국 셧다운 이후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가 1,460원을 돌파하며 7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러다 한국에 IMF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제가 지금 PPT에 보여드린 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현재 GDP 한 1.8조 달러, 미국이 30조 달러고 중국이 한 19조, 한국은 1조 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원화는 이렇게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율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이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고 주식시장은 한 1.6% 정도 차지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린 거 한번 보시면 우리 한국은행에서 가져온 겁니다. 4,200억 달러를 외환보유고 가지고 있고 주요국 외환보유고 한번 보시면 중국이 3조 달러, 일본이 1.3조 달러, 대만이 6천억 달러, 한국은 4천억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게 이거죠. 한국은행은 세계 12의 외환보유고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GDP 대비로 보면 23%밖에 안 됩니다. 대만이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GDP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입니다. 여기는 인구가 2천만 명이고 외환보유고는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환율은 계속 84% 확률로 우상향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적절한 외환보유고는 9,200억 달러라고 국제결제은행이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환율이 왜 오르느냐? 지금 첫 번째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한미와 한일 통화사업 이번에 미국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스스로가 절대로 한미 통화사업을 해주지 않았고 2008년도, 2020년도 6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한 70% 정도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 84%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인데요. 통계학에서 이렇게 이 기울기의 상승은 84% 확률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냥 우리 국민들은 잘 못 어려우니까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겠다. 구두 개입을 해서 한 20원 내렸습니다. 20원 내렸지만 조금 전에 보니까 1,455원, 60원입니다. 저는 이런 추세면 앞으로 올 연말엔 1,500원, 내년에는 1,600원 계속 오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보자.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번에 외환위기 다시 오느냐? 이제 이 책입니다. 한번. 근데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교보문고에서 되고, 제가 이거 5,000원에 만들었습니다. 전자책 5,000원입니다. 종이책은 15,000원이지만, 전자책 5,000원입니다. 커피 사드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30%라고 내가 써놨습니다. 우리가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오른다. 글로벌 주식의 비중이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라 그랬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미국 주식 투자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미국 1등 주식 엔비디아입니다. 소폭 내렸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엔비디아 시가총액 7천조 정도 됩니다. 앞으로 월급 받으면 월급의 4분의 1은 미국 주식 사면 됩니다. 만약에 환율 오른다 이러면 나의 주식 가치가 같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율이 환율이 오르는데 아주 크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년도 한국의 국가 부채율 51%를 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2029년에 60%를 되는데요. IMF가 국가 부채율이 60%가 넘으면 위험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9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현재 매달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율은 1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환위기 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오른다. 국가 부채율이 굉장히 이제 51%, 명목상으로 51%입니다. 순수한 국채. 그렇지만 이런 잠재적인 부채, 우리가 공기업, LH공사 부채율 1000%가 넘습니다. 이런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실제로 정부가 다 지급 보장을 하고 정부가 돈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하면 현재 130%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국가 부채율이 높고 대외적으로는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한미와 한일 통화 스와프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한 1,500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환율 1,600원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약 30% 정도 되고 국가 부채율이 더 빨리 올라간다 그러면 그 시기는 단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에 뭘 수출해서 먹고 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자동차 부품, 석유와 반도체를 수출하고 중국에는 반도체, 합성수지, 이런 통신기기를 수출합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 20%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와 반도체를 팔아서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사옵니다. 환율이 지금과 같이 1,500원 가까이 육박한다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사올 때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석유, 석탄, 모든 것을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돼서 좋다 이렇게 보지만 똑같이 수입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적정한 환율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해서 100조씩 무역 흑자입니다. 작년에 한국은 무역 흑자 80조가 전부 다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조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무역 흑자는 이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이렇게 수입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은 전혀 한국에는 좋은 게 아니고 건전한 환율, 우리가 보통 한 1,300원대를 적정한 환율, 좋은 환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환율 상승,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 과거에는 1달러를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바꾸면 1,000원을 줬었는데요. 지금은 1,600원, 1,5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환율 대응 능력은 어떤가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금융시장이 취약하냐? 저는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매달 이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합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도자료란에 이렇게 한국의 외환보유액, 또 외환보유액이 세계 10위라고 하는 표가 나옵니다. 중국, 일본, 스위스, 인도 이런 순서입니다. 스위스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 1조 달러를 외환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독일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입니다. 유로화를 쓰는 나라들은 국가 부도 위험이 없습니다. 프랑스 국가 부채율 현재 113%입니다. 우리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130%를 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가 국가 부채율이 100%가 넘어가게 되면서 계속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주고 나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우려가 된다.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 2026년도 정확하게 728조입니다. 올해 예산 670조 정도 되는데 예산을 8.1% 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에 있지만 우리가 물가는 2% 올랐고 최저임금 2.9%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확대 재정을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확대 재정, 재정 팽창, 예산 증가 이렇게 말하는데 예산을 8% 이상 올렸습니다. 돈을 푼다 이런 뜻입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국가 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없어지고 또 외환 보유고도 부족하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이고 또 다시는 외환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97년도 현대 정권을 다닐 때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300, 270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3만 원이 됐습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 2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엄마 아파트가 한 20배 올라서 40억,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가 났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대우그룹, 기아그룹, 한보, 미도파 모든 은행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참혹하다. 결론은 적정한 외환 보유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 우리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에 제안한 적정한 외환 보유고는 9,200억 달러입니다. IMF가 제안한 것도 7천억 달러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IMF가 제안한 것의 절반도 안 되는 4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국가 부도가 10번째 났습니다.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현재 10개 나라가 파산 중입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도 이미 20년 전에 파산했습니다. 항상 반복되어 국가는 파산한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라면 외환위기가 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국회하고 한국은행에 빨리 외환보유고를 1조 달러까지 비축하라는 겁니다. 외환위기를 막자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집값이 휴지가 되는 겁니다. 외환위기가 오면. 그것을 막자는 게 제가 쓴 책이고, 이 책 제가 5,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윳돈이 있으면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사라. 1등 주식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합니다. 30%까지 내리는데 다시 100% 올랐지만 이렇게 큰 변동성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러면 그냥 미국의 S&P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사시면 됩니다. 종합지수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 수익률도 많이 높지는 않지만 아주 안정적이고, 평균 나스닥은 연 35%가 매년 오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은행 적금보다 훨씬 낮다. 미국 사람들은 70%를 주식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식 투자자가 20%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 70%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면 대통령이 위험합니다. 미국은 매년 30%씩 무조건 오른다. 나스닥 지수 사시면 됩니다. 내가 좀 내리는 거 내가 참을 수 있다 이러면 엔비디아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사라. 한국에 작년에 60개 기업이 부도났습니다. 3,000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약 10%, 매년 1%, 30개에서 60개가 매년 부도가 납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 미국에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우량한 주식을 해야 된다. 달러로 결제가 되는 그 자산을 모아라. 금도 좋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1등 주식만 살아남고 1등의 가상화폐만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국의 환율은 앞으로 계속 84% 확률로 오른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을 상당히 비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워런 버핏은 자기 자산의 지금 절반은 애플 주식입니다.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라고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한 5조 달러, 엔비디아가 5조 달러고 애플이 한 4.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아직 한 10% 정도 엔비디아가 높지만, 애플이나 엔비디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미국의 시가총액 1등만 사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애플이 1등이 되면 다시 애플로 바꾸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 국민들은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 대비가 부동산입니다. 한국의 1% 부자는 순자산, 우리 집에 있는 대출을 빼고 나의 현금을 다 모았을 때 30억 정도 된다 이러면 한국의 1% 부자입니다. 한국의 평균 1% 부자는 한 55억 정도 됩니다.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절반은 애플 주식이고 나머지 절반은 코카콜라라든지 비자카드, 업종 1등 종목입니다. 무조건 워렌 버핏은 10년 이상 주식을 가지는 종목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사라. 그거고, 미국은 이번에 셧다운이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은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한다. 조금 전에 제가 국가 GDP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의 GDP는
한번 보세요. 금년도에 30조, 중국은 20조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한 70% 정도 따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가 고관세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세계 1위의 강대국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셧다운이 해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1%씩 은행 이자를 내리겠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식과 부동산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을 보시면서 과거 IMF 시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위기감을 느끼시나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전 지금은 사업하고 있지만 퇴사한 지는 지금 4년밖에 안 됐고요. 3년, 4년밖에 안 됐고요. 그 전에 제가 사업을 부업으로 시작한 게 7년 전이니까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받은 세대죠. 되게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님,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물론 저희 아버님 아니지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 그런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둔 저희 세대가 주로 받았던 교육은 공부 잘해서 대기업 직장 들어가면 뭐 이렇게 조금 무리해서 집 사고, 그럼 집값은 알아서 오르고, 뭐 약간 이런 게 사실 저는 저희 세대가 공통적으로 가진 부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느꼈던 기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진 거죠. 저도 정확히 그랬습니다. 제가 부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지금 제가 현재 제 사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그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전에 다녔던 모 회사의 입사 연도가 2011년도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회사를 좀 잘못 다닌 것도 있죠. 남들보다 이렇게 승진도 많이 못했고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한번 봤어요. 최저임금을 봤어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제가 대기업인데 대기업 연봉 인상률이 물론 회사마다 좀 케바케일 수 있겠지만 안 오르더라고요. 안 오릅니다. 그리고 해마다 채용하는 인원의 수도 적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신입을 뽑지 않고 있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게 추세이고 거스를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너무나 다행히 회사 다닐 때 알게 됐어요. 예전보다 은퇴 연도도 굉장히 짧아졌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급여는 안 올리는데 동시에 이제 하나가 더 오죠.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회사 입사했을 때 전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회사가 야근식대로 줬던 금액이 5,000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5,000원으로 먹을 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 급여는 2배가 안 올랐는데 어느 정도 회사 10년 차에 접어드니까 회사가 야근식대로 먹을 밥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도 정책을 조금씩 바꾸는데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올려주는데, 아, 이게 맞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외벌이였어요. 외벌이로 이제 그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벌어오는 현금 흐름이, 제가 집에 애가 둘인데 양육하고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비단 제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그 저변에 아주 구조적으로 깊숙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회사에서 좀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한번, 현재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가 그래도 공부한 걸 여러분께 좀 한번 알려드려보면 어떨까. 일단은 그 몇 가지 책이 있는데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그 수축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예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저는 하나의 주장이지 하고 넘겼는데, 그게 어떤 책이냐면, 요약하자면 성장기가 이제 꺾이고 인구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수축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대 중에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는 없었어요. 항상 부모보다 자녀 세대가 더 잘 살았죠. 왜냐하면 늘 성장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부터는 이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산시장 대부분을 부모 세대님들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결정된 자산이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들어섰고, 출산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에 굉장히 저는 큰 구조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요. 이건 개인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없더라도 적어도 거시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개인들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지켜나가야 될지 정도는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는데 주식은 매일 신고가를 찍고
금은 계속 신고가를 찍고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사실 거시경제를 좀 이해하려면은요, 아주 우리 경제의 시작인 아주 과거로부터 이해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달러가 기축통화화된 그 배경의 스토리들. 사실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된 거는 브레이튼 우드 체제라 그러죠. 그 체제가 끝나고 나서 사실 그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달러가 금이랑 이렇게 매칭되는 통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바꿔준 달러만큼 미국은 그 금을 보유할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사실은 미국이 폐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달러가 이제 신용을 잃기 시작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공부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이 정도를 일반인이 알아야 되냐? 네, 일반인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저 경제 다루는 분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런 큰 구조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달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금과 연동되지 않고, 그리고 오일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 패권이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종의 지금 무언가가 오르는 건요, 대부분은 통화량, 특히나 연준이 결정하는 미국 달러의 통화량에 연동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미국 금리를 따라서 변동하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이제 통화량들도 미국의 통화량에 따라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 여기까지는 다 아마 대부분은 저 정도는 나도 알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게 사실 우리 현재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알겠어. 그래서 뭐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뭐 연준이 돈 많이 풀었다가 그때 그게 도저히 만회가 안 되니까 코로나 핑계로 한 번 더 쏘고, 그렇죠? 그 뒤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잉 유동성이 공급된 상태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인해서 이제 달러 신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 또 이제 대체 자산으로 떠오르고, 금값은 연일 최고가를 찍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 요즘 많이 하죠. 화폐가 퇴폐적이다. 화폐가 부패해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예적금,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형태로 부자가 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가 이야기하는, 야, 너네 월급 잘 모아서 일단 저축이 답이야. 그거 해가지고 너네 집 한 채 마련하고, 그리고 정년 때까지 다녀. 밖에 나가면 세상은 지옥이야. 그 공식이어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거기 있었으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직장인들을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 계시는 분들도 아마 대안이 없으니까, 마땅히 대안이 없으니까 회사가 언젠가는 나의 직장을 유지 못 시켜준다는 걸 알면서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뀔 때는요, 늘 언제나 약간 작지만 기회의 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대에 현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우리 PD님 질문이 굉장히 현명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현금을 무언가로 바꿔야만 되는 시기입니다. 언제나. 그런데 우리가 일단 생활하려면 현금이 돌아야 되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것들을 다 내고 나서 남는 돈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겁니다. 잘못된 재테크 방식은요, 일단 내가 남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이제 부동산 불장 때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대출을 막 무제한으로 잘 해줬을 때, 그때 무리하게 내가 소화해낼 수 없는 금리나 유동성으로 뭐 무리해서 집을 사셨다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 이제 본인의 소비에 의해서 과도한 이제 신용카드의 빚이라던가, 뭐 그 외에 기타 신용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현금 흐름이 빚 때문에 오히려 더 갉아먹고 있겠죠. 월급 벌고 나면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마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답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지금은 잉여가 아닌 돈으로 빚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도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폭락했죠? 사람들 폭락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지난 상승 기간에 대비하면 큰 폭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폭락을 못 버티느냐? 그게 써야 될 자금, 지금 내가 가용해야 될 현금 흐름은 투자 자산에 넣어 놓으면요, 이게 조정이 깊을 때 그때마다 손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거 참 우픈 이야기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다 아시죠? 이더리움 이제는. 그땐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사실 저도 고점에 물렸어요. 고점에 한 200만 원일 때 2017년 하반기였을 거예요.
그때 샀다가 2018년을 지나고 계속해서 내려가길래 제가 손절을 한 70%가량 제 원금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왜 손절을 했냐면 그때 손절치고 남은 금액이 800만 원밖에 안 돼요. 800, 900? 왜냐면 제가 한 200에 사서 한 10몇만 원대 이제 10몇만 원, 20만 원 이때 팔았으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까운 일이었는데 그 8, 9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왜 손절을 칠 수밖에 없었냐면 현금이 없었어요. 제가 딸 둘을 양육하고 월세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직장 월급 안 오르죠. 승진 안 되죠. 그리고 내수가 부진한데 무슨 승진입니까? 제가 이제는 회사도 이해가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어쨌든 성장을 하고, 그죠?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아져야지 사람들에게 돈을 더 줄 거야. 보너스도 주고. 근데 요즘 그런 회사 드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의 현금 흐름이 수축되는데 내가 나간 돈이 계속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 웬만한 진짜 멘탈 아니고는 못 버텨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왜 부자들의 투자가 쉽냐면 부자들은 이미 투자 나간 돈이 잉여 자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10억 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잉여 자금이 있다 쳐요. 그럼 그 5천을 뭘 사놨다고 하면은 아마 5천이 있는 사람이 5천 다 넣은 사람에 비해서 10억 있는 사람이 5천 넣은 투자는 아마 잘 안 보게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왜 승리하냐면 지금 시대를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동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금리가 못 내릴 거라고 다들 말이 많았지만 결국에 또 내리죠. 앞으로도 금리는 내리고 유동성은 더 강화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인플레이션이 방어가 될 때까지. 근데 인플레이션이 방어된다는 게 되게 슬픈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원래 언제 생겨요? 경기가 호황일 때 생깁니다.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게 작지 않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요, 시중에 공급된 통화량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시중에 경기가 워낙 침체돼서 경기 침체의 디플레이션과 이 통화량의 인플레이션이 만났는데, 그나마 이 경기 침체의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덜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일시가 아니라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투자를 해야 돼요. 흔들리더라도. 근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그 투자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여윳돈이 아니에요. 1,000만 원 써야 되는데 던져요. 그리고 얘는 단기간 1년 안에 예를 들어 20%, 30% 뭐 이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1년 안에 빼야 되는데 얘가 30% 떨어져요, 오히려. 그럼 여러분 이걸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멘탈이 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즘은요, 주식들이 한 20, 30% 뒤로 밀리더라도 또 어떤 시점이 되면은 뭔가 원인을 만들어서 또 올라갑니다.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또 올라가요. 왜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경제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남는 돈. 그래서 남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첫 번째 남는 돈을 만드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부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자산 성격의 부업을 하셔야 돼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자산 성격의 부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부업에도 되게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스토어도 부업이죠. 요즘에 뭐 과일 위탁 판매도 부업이죠. 요즘에 뭐 쇼폼 올린다. 뭐 이런 것도 부업이죠. 뭐 부업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 요즘 부업 트렌드 아실 겁니다. 뭐 AI 가지고 자동화한다. 뭐 부업이죠. 그런데 이들 부업은 사실 수익화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넣어야 돼요. 시간을 넣고 나서 어느 정도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도 좀 의미 있는 구독자 수가 달성되기 전까지 사실상 수익이 없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나는 뭐 무자본 창업이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분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자본금으로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일이 롤링될 때 계속해서 자기 시간이 투입되죠. 저도 스마트 스토어로 월천을 벌어봤습니다. 직장 다닐 때.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무자본 창업은 맞는데요. 일단 시간과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됩니다. 퇴근하고 그걸 계속해야 되니까요. 자산화된 사업이란 결국에는 일단 내가 무언가를 투입해서 구조를 만들고 나면 내가 시간을 거의 안 넣어도 일정량의 현금 흐름을 불려주는 게 자산이에요. 이제 그런 자산 성격을 가진 부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업이 주로 공간 쪽인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여러 부업 중 특히 추천하시는 부업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블로그도 몇 번 시도했다가 이게 1일 1포스팅 너무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됐고요. 유튜브도 사실 뭐 구독자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부업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유통업입니다.
제가 그 한창 코로나 시즌 때는 마스크 유통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갈치라고 하는 수산물 유통, 그리고 뭐 젓갈 유통, 뭐 이런 것들을 시도는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업이 뭐 사업성이 없어서라기보다 제가 못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부업으로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업으로 접근하기에는 일이 많은 거죠. 근데 또 이걸 키워서 나중에 퇴사해서 한다고 했더니 이미 직장에서 허락하는 시간이 얘를 키울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어쨌든 실패했던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지식 판매 같은 거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4개월 만에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처음에는 이제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 모아놓고 했어요. 3, 4, 5 되게 싸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1부 강의하고 2부 강의하고 목이 다 나갈 정도로 뭐 퇴근하고 나서 맨날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에는 강의도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자산 성격의 부업이라기보다는 이것도 사실은 노동형 부업인 거예요. 좀 더 이제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고가형 노동일 뿐이지 이것도 결국엔 노동이더라. 그리고 또 제가 실패했던 게 실패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성과는 있었지만 카페 프랜차이즈. 그때 당시에 이제 배달 시장이 막 커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배달 잘하시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제안을 해서 그 브랜드를 샵인샵으로 입점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집은 배달 매출에 대한 지식이 있고 대부분의 카페들은 당시에만 해도 내가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의 메뉴들을 배달로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못 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영업을 가는 거죠. 가서 이런 마틸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샵인샵으로 놓고 이 브랜드에 어차피 그 사업자 등록증은 달라도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 다르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그때 8호, 9호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또 같이 한 사업이라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지분 양도하고 넘기게 됐고 직장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치러야 될 것들이 3가지예요. 무언가를 안 넣고 벌려 그러면요 이상하게 딴 걸 잃습니다. 아까 돈 안 쓰려고 하니까 뭘 잃어요?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가 넣어야 되죠. 제가 처음으로 했던 부업은요 대리운전이었어요. 저 그 정도로 절박했습니다. 한 달에 뭐 300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사는데 애기 둘을 키워보세요. 월세 나가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또 거기다가 투자 실패도 했기 때문에 대리운전부터 뛰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그거 무자본이잖아요. 리스크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신에 뭘 치르죠? 시간과 에너지를 치르죠. 자, 3가지입니다. 돈을 쓰던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던가 마지막인데요. 리스크를 줘야 됩니다. 그 직장인들이 뭐 사실 투자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단타 치시는 분. 이분은 뭘 치르는 거죠? 현재 리스크를 치르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잃고 어떨 때는 따고. 그래서 이게 본인한테 맞다. 그럼 나는 리스크를 지는 부업을 하겠다.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리스크 너무 어렵다. 나는 진짜 아무 리스크도 없고 난 심지어 돈도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대리운전이라도 해야죠. 일단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부업이라도 해야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저 쿠팡플렉스라고 당시에 그 박스당 단가 나가는 거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아내가 너무 슬퍼해서 못했는데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뭐 가장으로서 뭐 어쨌든 필요한 돈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뭐 제가 몸이 어떻게 부서져도 해야 된다 주의였는데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것들 중에서 이런 애들은 이제 초반에 들어가야 돼요.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애들은 나중에 또 사람들이 너무 만만하니까 다 달라붙어요. 막 달라붙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쿠팡플렉스 그때도 단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초반에 하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거 있죠. 마지막으로 이게 돈인데 뭐 돈도 막 리스크랑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사업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요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쓰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초반에 이걸 확 써놓고 나중에 안 써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게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하는 에어비앤비. 초반에 쓰죠. 초반에 매물 구하고 세팅하고 이런 거에 돈 쓰고 리스크 좀 쓰죠. 근데 이후에 어느 정도 구조만 잘 갖춰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회수가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돌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잉여가 생겼다. 만약에 내 월급으로 유지가 가능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자산화된 부업 성격의 부업으로 한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분은 뭐 아주 심플해요. 답은. 그냥 그 100만 원 정도의 여유 소득을 자기가 투자를 잘 못한다? 그냥 ETF, 여러분 잘 아시는 S&P 500 이런 데다가 적립식으로 계속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형태의 부업입니다. 왜냐면 대신에 내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축을 잘 못해 왔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부업 소득을 계속 적립식으로 쌓아나가면 아마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은 그 돈들이 아마 여러분을 이미 승리에 가깝게 가져다 놓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